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어제 북한이 나흘 만에 또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최근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김정은 총비서에 이어서 북한의 대남 발언 수위도 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부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른바 이게 말풍선 위협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북한의 숱한 위협이 있었죠. 또 지난 정권에서는 상당히 또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좋은 관계였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북한 변수 별 경제에 영향 없는 거 아니냐, 정치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올해가 굉장히 유동적인 해예요. 그러니까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드렸는데 그대로 적중이 됐죠,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이제 또 경제분석계의 이강민, 이은수 연구원이 또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공화당 후보가 되느냐, 이런 상당히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글로벌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학 개미도 있고 동학 개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북한이 도발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정치에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홍해에서의 그런 정세 불안이 우리의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라 이거죠. 그냥 별 영향 없잖아,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난 이렇게 그냥 넉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뭘 보고 있어야 될까? 당장 이 위협이 이전의 위협과는 분명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물론 이건 정권만의 특징은 아니겠죠. 성격은 아니겠죠. 근데 북한이 상당히 이제는 호전적이에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대한민국, 이제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그래요, 나날이 폐악해지고 오만무례한 집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험한 말을 하더라도 주로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는 최고 수령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꺼내드는 카드는 그냥 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을 가리켜서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만의 주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세는데 이걸 교육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평양 주민들에게, 북한 사회는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걸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서적으로도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몰래 이제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을 또 동경해서 좋아해서 또 탈북을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 내에서는 이런 학습이 계속되다 보면 어린 학생들부터 적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학습에 의해서 일종의 거짓 정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기는 악감정도 있겠지만, 이제는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발언도 굉장히 거셌지만 이 발언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적인 조직까지 모조리 폐지하거나 해제시켜버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회복될 수 있는 싹을 싹둑 잘라버린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거의 이제 임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무렵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건물을 폭파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조직 해체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을 점령해서 평정을 한다는 것은 군사 도발로 전쟁이 나면 그냥 밀고 내려와서 제2의 6.25 전쟁으로 가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틈새가 없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다른 사람의 발언, 이전에는 가령 또 뭐 대남 무력부장이라든지 인민무력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신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와서 우리 그런 방송들 많이 봤잖아요. 이제 남조선의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면 뭔가 좀 북한의 격앙된 반응이 있구나. 그것을 방송에서 조선중앙TV나 이런 데서 대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노동신문이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도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데 딸인 김주애를 데리고 나가서 마치 이제 후계자다라고 분석을 하는 북한 전문가도 있어요. 딸인 김주애를, 그 어린 딸을.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인 조평통 폐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민족 경제 협력, 이게 이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경협을 담당했던 것이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북한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금강산 국제관광국이에요. 그게 실제로 현대 아산을 몰아내고서도 계속 유지해왔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금강산 국제관광, 이제 금강산도 끝이라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 자체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그러니까 테러 자체를 그래도 강경하게 나갔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럼 또 우리 이번에 협력하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던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자체까지도 테러까지도 아예 싹둑 잘라버린 상태가 된 거죠. 북한은 이 도발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포사격을 통해서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소장님?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어떤 거냐면은 뭐 오발이 됐다 또는 잘못 발사됐다라는 형태로 자칫 연평도나 백령도를 건드릴 수도 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전에 위협했던 그 도발이 마치 종합 세트처럼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생각날 겁니다. 연평도에 폭격 났던 거 기억나죠? 네. 마치 그처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서해 해상 완충구역, 그걸 우리가 NLL이라고 그럽니다. NLL. 그래서 북한 쪽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에 우리 백령도와 연평도, 장산고시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완충구역에 방사포와 야포를 수백 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때 막 연평도에 사는 주민분들은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이 포탄 발사가 멈추고 난 이후에도 이전에 그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죠. 그다음에 연평해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14일에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중거리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데 이걸 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이거는 뭐냐면 사정거리가 위로 쏘면은 뭐 1000km지만 이렇게 눕혀서 실제 목표물을 조준해서 지금 화면도 보고 계신데 조준해서 쏘게 되면 이게 6000km까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불과 우리가 휴전선에서 부산까지가 뭐 400~500km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까지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위협이 되는 게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그냥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처럼 하는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북한의 이제 외교의 이 간판 기억은 최선희예요. 외무부 부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외무상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거 영어를 상당히 잘해요. 최선희. 그래서 제 기억에는
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때 동석을 하고 자리를 같이 하기도 했던 최선희 외무상인데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모스크바를 가서 만납니다. 근데 세르게이 이 외무상이 아니라 외교장관이 아니라 푸틴을 만날 수 있을 거냐. 상당히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푸틴이 그렇게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도 전쟁 중이고 잘 그렇게 뭐 정상급이 아닌 사람을 잘 만나주지 않는데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 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선희 외무상이 북한에도 한번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가겠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밀월 관계가 되냐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 포탄과 지금 미사일까지 제공을 했다. 게다가 이제 중국과는 최근 좀 답보 상태예요,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더 강화되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국하고는 조금 살짝 뭐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러시아하고 더 밀착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돌파구 마련 전략인데 이게 뭐냐면 미사일 기술을 이전해 받거나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도움을 받거나 이런 상황까지도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는 잘 노출되지도 않는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귀담아 봐야 되냐면 위로 쏘아 올리는 뭐 동해상의 ICBM 시험 발사 우리는 쏘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순항 미사일은 왜 무서웠냐면 높은 고도가 아니라 낮은 고도로 슝 하고 가는 게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순항입니다. 크루즈를 하는 거죠. 크루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은 쉥 하고 지나가면 사실 우리 상공위를 지나가면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위협적이에요. 그런 순항 미사일을 24일에 시험 발사를 했고 바로 어제입니다. 나흘 만에 어제 또 순항 미사일을 한 번은 서해상으로 한 번은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 세트로 해볼 건 다 해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협이나 뭐 경제 리스크, 증시 리스크를 거론한다라는 분석은 많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그렇죠. 오늘 이제 배 소장이 나와서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왜 호들갑을 들고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정시의 경제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겠어? 그게 워낙 오래 대치 국면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도 좀 안보 불감증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또 공멸인데 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는 먼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국지적 도발 행위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유엔 제재 결의 위반에다가 한미 동맹이 가만히 있겠냐. 또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그건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긴장 관계가 있지만 정작 서로 싸우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뭐 한두 번 지켜봤나?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나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외신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제로 국지전이나 뭐 도발적인 핵 사용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뉴욕타임스도 네. 이제 오랫동안 이 한반도 전문가들이에요. 이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그래서 한반도 전면적 발생 위험은 아니. 왜? 만에 하나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 핵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달인가에 방문하고 있는 쿠핀 방문 이후에 워싱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두 번 다시 더 이상 추가적인 핵 발사를 못하게끔 미사일 발사를 못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 미국이 응징을 해요. 그럼 사실은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으면 초토화되고 공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신들도 그렇게까지는 북한도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극단적 수단으로 북한이 나아가야 할 압박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다 북한 내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 긴장 관계가 조성되다 보면 여러 동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동요, 경제적인 어려움, 또 탈북 상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긴장 관계 조성, 그다음에 김정은 세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수단 정도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의 방어 목적도 그렇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을 볼 때도 K 방산의 추가 도약이 예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여러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일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홍해 상황, 중동 상황도 안 좋다면 결국은 물류 쪽 HMM이나 또는 방산 쪽은 계속해서 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 무기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방위 산업이 상당히 미국 내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외국에 미국의 적성국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와 속해 있는 동맹국이라면 우리가 무기를 팔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K방산은 이런 시기에 국제적으로 이 안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우리 무기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보지만 더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스페코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제노코나 또 한국항공우주나 파이버프로나 하나 시스템이나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명칭들을 종목들을 또 더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LIG, 넥스원이나 빅텍이나 퍼스텍 또 풍산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런 종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K방산에 대해서 우리 또 한국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망이죠. 골드만삭스는 세계적인 또 투자사니까요. 올해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볼 때도 54%가 올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원픽을 한 건 뭐냐면 계속 뭐 주가는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게 뭐 매일매일 좋은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데 올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K 방위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실제 각국의 군사 능력을 측정하는 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이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가 5위예요. 우리가 5위예요. 북한이 36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군사력이 군사 경쟁력이 5위라는 것은 영향력이 5위라는 것 그만큼 무기가 인정받고 이 군사 무기 방어 체계가 공격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이 점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두 종목 정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코코 브라더스. 코코 브라더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방산 종목이 집중적으로 주목받을 수 없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K방산의 위상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코를 설명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형제 중에서 스펙코. 우위는 누군가요? 네, 뭐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방산이라는 게 무기를 막 제낄 때는 좋지만 그렇지 못할 비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이다. 이강인이다. 우리 또 모레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이제 축구 경기가 있지만 그렇죠. 31일 날 새벽에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방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로 기존에 그리고 하나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은 이미 너무나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뭐 한국항공우주나. 근데 그 앞단에 있는 회사들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사가 바로 코코 브라더스, 스페코인데 건설기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방산이면서도 건설기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쪽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 외에 해군 함정 관련해서 지금 K방산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또 회사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스페코가 그만큼 방산 무기뿐만 아니라 주로 해군과 관련돼 있습니다. 함정의 조타기를 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 박용 기계까지도 생산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로 충분히 그 회사의 성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회사가 이제 제노코인데 제노코는 통신 위성 쪽에 또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항공 우주 통신 위성
핵심 장비인 전원 공급부 PSU를 공급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저궤도 통신 위성 이것도 우리가 정찰 위성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또 방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시스템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 점에서도 제노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혼선 방지 기밀. 그래서 제가 멀티플레이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항상 인공위성 생산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혼선 방지 기밀 인터콤 부분에서도 국내 최초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 제노코이기 때문에 방산으로도 한번 물을 탈 수가 있고 또 파도를 탈 수가 있고 그 외에 자신 있는 다른 분야로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27년에는 뭐 몇 년 안 남았죠. 한 2조 정도의 매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코코브라더스, 스페코, 제노코 일단 대표 기업들을 선택해 놓고 네. 이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고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K방산 안에서 코코브라더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스페코와 제노코였고요. 각각의 특징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입니다. 코코. 네. 코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기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